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피고인 신문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도 증인석으로 옮겨 앉으시죠.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피고인 오전에 고지 드린 대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여전히 진술 거부권 있으시니까요. 네. 불리한 부분 진술 안 하셔도 아무 상관 없으세요. 자, 변호인 이어서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피고인께서 조사를 처음 받으신 시점이 2024년 네. 12월 19일로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정도로 경찰 기억했습니다. 네. 예,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네. 가서 그때 가시기 전에 제가 좀 탐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에 가서 나는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할 거고 거짓말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다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좀 더 거의 보태실 말씀은 없으실지.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제가 협조할 수 있는 한도나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개인 핸드폰이 2개가 있는데요. 네네. 그 2개도 다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관 공용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서들한테 얘기해서 다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비화폰도 그때는 아마 비화폰 수재는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다 하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에 대해서 다 이미 제출을 했고 포렌식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으로 넘어와서 특검 출범한 이후로도 핸드폰에 대해서도 물론 그때는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만 거기 또 포렌식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본에서 저희 집에 대한 가택 압수수색 1번, 그 다음에 특검에서도 압수수색 1번, 총 2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 특수본 그 압수수색에서는 압수물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집, 저희 사무실 그렇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나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검에서 들어왔던 2차 압수수색에서는 제 컴퓨터에서는 유일하게 나온 게 아마 정창성 국장이 보낸 이메일 그 정도 외에는 압수수색 물품 자체가 아예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사용하던 개인 승용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에 있는 그 테이프도 제가 이미 제출을 다 했습니다만 그 포렌식 결과도 아무것도 안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좀 신문 사항대로 조금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우선 당일 2024년 12월 3일 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경에 국무회의 조찬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위해서 일단 집을 나서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별로 그냥 간단하게 예라고 답 아니면 아니라고 네네. 말씀 주시고요. 아침 6시 30분에 자택에서 수행비서 손우승과 함께 서울청사로 이동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국무위원 조찬을 하셨어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 그리고 8시 30분부터 9시 55분까지 분해 근무를 하셨습니다. 집무실. 네, 8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 집무실 회의실에서 당일 일정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네. 보통 그때 일정표가 그때 올라오나요? 아니면 언제 올라와 있나요? 일정표는요. 제가 출근하면은 제 책상에 매일매일의 일정표가 올려져 있고요. 그거 말고 한 달치 일정표, 장기 일정표가 따로 있습니다. 2개가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 집무실 회의실에서 당일 일정 보고를 받으셨고 9시 40분부터 9시 55분까지 집무실 회의실에서 국무회의 안건 보고를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이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고 한 27분 정도 진행이 된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19층에서. 네, 네. 그리고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행기로 울산 국민통합 김장 행사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죠.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네.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예. 하셨습니다. 네. 그 상황은 이미 다 신문상이 맞춰진 상태고요. 그때 국무회의를 마치고 좀 나중에 저녁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좀 오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들으셨다는 거죠.
네, 김용현 김용현 장관이 전 국방부 예, 장관한테. 제 방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지금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다. 뭐 저기 그 미군 기지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예, 인사도 예. 있었을 것 같고 인사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김용현 장관이 국무회의 마치면서 같이 나오면서 잠깐 차 한잔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그때 이제 미군 양역이지 반환하는 문제에 관해서 국방부가 조직을 이제 폐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 그 미군 양역이지 반환에 관한 조직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차원에서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 장관께서 저한테 따로 직접. 다른 장관들처럼 부탁을 하시려고 오시는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와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은 안 하셨고 그냥 제가 장관 취임 후로는 그렇게 마주 앉아서 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하시다가 국방부 장관 오셔가지고는 그래서 아유 정말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24시간 연세도 많으신데 대통령님 경호하기 힘드셨는데 이제 장관 되셨으니까 조금 더 편해지셨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저에 대한 인사가 계속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인사 관련된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뭐 밝히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그 얘기 하시고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시면서 대통령께서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끝난 겁니다. 어떤 직책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약간 좀 인사가 네. 있을 수 있다, 인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네, 풍기면서 네. 그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네, 그 이해 다항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짐작을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울산 일정을 바로 취소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네네.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바로 전화해서 네네. 못 내려가게 했겠죠. 예, 내려가지 않도록 네. 좀 저기 다른 실국장들 네네. 사모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사망 생략하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도 울산에 이동하는 일정이었는데 미리 내려가 계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행기로 갔었고요. 제 처는 아마 기차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조금 출발을 먼저 했을 겁니다. 울산에서 그 일정 소화한 내용이 일단 생방송 인터뷰를 하셨고 그리고 뭐 사진 많이 찍었고 그 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요. 김장 행사는 당연히 참석을 하셨고 네. 참석을 한 다음에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네. 참석을 하셨고 네네. 네. 원래는 만찬까지 예정이 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라가는 차편을 알아봐야 되고 뭐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 만찬까지는 참석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서울로 올까 말까 굉장히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이 대통령실로부터 공식적인 뭐 호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네. 김용현 장관이 그전에는 경호처장이었으니까는 항상 대통령과 같이 가시니까 그때 오히려 얘기했으면은 확정적으로 결심을 했을 텐데 이제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국방부 장관으로 계신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건데 그거를 믿고 움직이기가 어떨까 싶어서 제가 계속 망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갈 거면은 5시에 제가 그 회의 장소를 떠나야만 서울에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 용산에서 연락이 오면 좋았는데 연락이 전혀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지 말지 계속 막판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다 소화하고 갈 수도 있어서 네네. 비행기표는 그렇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놔뒀던 예. 거였죠. 그래서 5시에 나온 것도 미리 결심한 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서울에 가시면서는 나중에 뭐 서울에서 보자 그냥 그러고 그 배우자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요. 올라오신 건가요? 뵙지도 못했나요? 배우자하고는 네. 그날 일체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행사를 다 마치고 저는 저대로 만찬을 마치고 또 제 처는 저 처대로 같이 갔던 실국장들 사모님들이랑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장소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조차도 네. 끝난 다음에 만나서 공항으로 이동해서 오기로 했는데
제가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5시에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처한테는 일체 연락도 안 했고 제 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용산에 도착해서 난데없는 비상계엄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를 제 처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마음 졸이고 있던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표에서 집사람이 몇 시에 올라오나 이런 일정 확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수행비서들 모두 그러니까 뭐 비서관이든 아니면 수행비서든 그 다 퇴근시켰죠. 세종시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수행비서는 같이 이제 올라오셨지만 그 제 허승원 비서실장은 이제 집이 세종입니다. 네. 집이 세종이어서 울산에서 나오면서 세종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네네. 했었고 그 다음에 수행비서는 용산까지 서울역까지는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신혼입니다. 네네. 결혼한 지 한 6개월도 안 된 상태였기 네. 때문에 손비서도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인사 관련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수행 비서들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아무도 보고해 준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셨다면 비서들 당연히 같이 수행을 하라고 요청도 했을 거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겠죠. 네, 너무나 당연한 게요. 제가 제일 처음 비상계엄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제 허승원 비서실장한테 텔레그램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은 비서실장이나 수행비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낼 이유가 없죠. 예, 기차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항입니다. 6시 12분 오후경에 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렇죠. 짧게 끊었고 아까 뭐 다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면 비화폰으로 이제 바꿔서 전화를 했는데 객실에 승객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꽉 거기서 찼습니다. 예, 뭐 거기서 저기 전화를 하기는 어려웠고 네. 복도에서 나와서 연결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연결칸까지 옮겨가셨고 연결칸에서도 조금 시끄러운 와중에 바로 이렇게 통화를 또 시작하셨던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디냐는 그 대답에 지금 어디입니다라는 정도 네네. 그리고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끝났던 기억이 나시는 거죠. 예. 그 객실 안에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열차 출발하기 전에 통화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통화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 이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한 다음에 연결된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복도를 걸어서 이제 연결칸에 가서 이제 통화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연결칸에도 사람들이 입석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날 저녁에 울산에서 서울로 8시 적당한 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표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비서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엄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었던 거고요. 계엄의 개자도 안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20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역에 도착해서 용산 이동을 하셨는데 20시 36분 30초경에 이제 CCTV에서 네. 그 이제 그 피고인의 모습이 잡혔단 말입니다. 네. 이게 집무실 바로 문 앞이었고 네. 강의구 그때 이제 부속실장이 이제 안내를 해서 들어오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들어가는 데까지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법 들어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한 칸 좀 옆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앉아 계셨고 김영현 장관은 서 있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다가 문건을 이렇게 싹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적혀 있어 가지고 그거 보고 이게 또 무슨 상황이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뭡니까 하고 나왔는데 네네. 아무도 대답은 안 하고 또 눈치 살피고 가서 내 자리는 어디야 이렇게 찾아보고 가서 아는 데까지 시간이 제법 소요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 맨 처음에 전 들어갔을 때 박성재 법무장관님이 앉아 계시는 거에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인사 관련해서 조금 은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갔는데 박성재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인사 대상도 아닌데 거기 앉아 계시길래 인사가 아닌가? 굉장히 좀 의아해하면서 제가 제 자리 어디에 앉으면 될까 하고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6강까지는 생략하고요. 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그 단어를 보시고 그 제목을 문건에서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은 물론 많아지셨겠지만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뭐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그렇죠. 느낌이라고나 예. 할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제가 알고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무려 45년 넘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비상계엄은 무슨 비상계엄이야라는 느낌부터 제일 들어왔죠.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라고 했는데 다들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좀 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런 생각 계속 해오셨던 거죠. 당연하죠. 계속 침묵이 좀 이어졌는데요.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온갖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 꿈인가? 이 뭐지? 정말 머리가 새하얘진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는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하지만 상대는 대통령이었고 이미 네. 결심을 한 듯한 그런 모습과 행동과 말을 계속 그 후로도 이어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총리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반대 뜻에도 불구하고 더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면은 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건 뭐 기본적인 심정이고요. 그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이게 뭡니까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침묵이 흘렀는데요. 그 상황에서 제가 더 뭐 대통령이 앞에 계신데 뭐 장관 한 분 계시고 더 캐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씀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리도 이제 들어오시라고 하시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계엄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계엄의 요건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머리는 멍하고 좀 뭔가 이렇게 정신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나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네이버로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이런 거를 찾아보셨던 거죠.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다음에 그랬고요. 맨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거는 같은데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셨을 테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이제 총리님도 들어오시지라고 하셔서 총리님이 들어오셔서 사실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총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하시겠구나 하고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CCTV를 보니까 21시 그러니까 밤 9시 14분경에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네. 포착이 됐어요. 그때 상황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예, 좀 말씀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통령께서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조태열 장관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제 생각은 거의 10분 가까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쭉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제 다들 이제 나가봐라, 나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태열 장관도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만 두 분 말씀하시는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자마자 나가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 있으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 나가서 이제 국무위원들끼리 서로 다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뭐 우리끼리 뭐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뭐 백날 무슨 소용이 있나 대통령께 말씀 한번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께 앉으면서 대통령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도 아닌데 말씀하시는데 나가 있으라고 예, 예.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이렇게 별 말씀을 안 하시면 나가 있으라고 하시길래 이제 바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앉고 일어서는 상황에서 거기 놓여 있던 문건을 제가 하나 본 네. 겁니다. 그때 이미 강하게 이제 직감을 하신 바로는 네. 대통령의 결심이 이제 완전히 굳어졌구나 하는 걸 그때 직감을 하시고 그때부터 더 이제 혼란스럽고 조금 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대통령 성격을 잘 알고 대통령이 한번 결심하시면 워낙 그 또 세시고 고집도 세시고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벌써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통령 뜻이 확고하고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총리님도
이제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만 대통령이 만나고 와서 계속 뜻이 완고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비서실장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왔을 때 한번 들어가서 또 간곡하게 말씀을 좀 그 드려봐라. 상황을 뭐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21시 49분경에 네. 23항입니다. 대접견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오면서 네. 뭐 비상계하면 안 돼라고 그 좀 큰 소리를 네네. 쳤다고 들으신 네, 기억이 네, 나고 이때 피고인께서 그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좀 말려주세요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22시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 시간으로 적혀있던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정진석 실장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계속 대통령이 이제 한 두 번, 세 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정진석 실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거는요. 이제 비서실장님은 항상 대통령과 같이 계시고 또 저는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후배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정진석 실장님은 대통령 나이가 같으세요. 같으시고 연배도 있으시고 또 정치 경험도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고 그 말씀의 무게가 제가 드린 말씀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님께서 한번 들어가서 완곡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시자마자 정 실장한테. 네, 27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예, 국무회의를 위해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시간을 끌면서 반대를 하면 대통령의 결심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까지도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9시 5분경인가 다 나와서 이제 국무위원들 몇 분 이야기할 때 어느 분인가가 뭐 핸드폰 찾아보신 것 같은데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 잘 됐다. 그러면은 우리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 지금 모인 인원 가지고는 안 된다. 국무회의를 하자라고 다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총리님께서 좀 들어가서 국무회의 해야 된다고 꼭 좀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총리께서 들어갔다 오시더니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 너무 잘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국무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당시에 맨 처음에 모였던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이 몇 명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좀 뜻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국무위원들이 모이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대통령 계속 꾸준히 설득하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국무회의만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뭐 미리 하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저희 건의에 의해서 새롭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쭉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그 피고인께서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피고인 스스로도 반대 의사 표명을 하셨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반대 의사 표명을 또 따로 하셨고 총리께서도 또 한번 들어갔다 나오셨고 그리고 그 반대 의사를 조금 더 굳히거나 아니면은 더 확실하게 표명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도 이용할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계속 여러 단계에 걸쳐서 네. 그 계엄은 반대할 그런 의사와 행동을 취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CCTV 기억을 못했는데요. CCTV를 보니까 제가 대통령께서 바로 발표 현장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를 X자를 예, 표하면서까지 하면서, 예. 막고 그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정시에 계엄이 선포가 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22분이라고도 하고 23분이라고도 하지만 한 그 정도 22분이나 23분 정도 시간이 지연된 거는 맞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22시 20분경에 대통령께서 거의 뭐 못을 박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외교에 미치는 영향 내가 고려 안 했겠느냐. 나도 고민 많이 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식하는 책임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내가 인식하는 책임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엄 선포를 위해서 자리를 그냥 일어났던 거죠. 뭐 말릴 틈도 없이.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 책임감, 예. 그리고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과 상황 인식과 책임감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또 다른 뭐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그 당시에 말릴 수 있을 만큼은 말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29-3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런 상황을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란 말이 당시로선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국무위원들은 또 어수선하게 계속 그 반대 의사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는다든지 그런 상황에 그 같은 상황에 뭘 설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대통령께서 알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얘기하고 국무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건 거죠. 불가능합니다. 네. 실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사이는요 그렇게 대등하고 뭐 먼저 물어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떠오르는 비유가 있긴 한데 네네. 약간 좀 네, 정치적인 알겠습니다. 이라서 좀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뭘 이렇게 앞서서 뭐를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입장에서 먼저 계엄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라든지 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제 경험, 3년 경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왔지만 조태열 장관도 하신 말씀이 무슨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님 앞에서는. 그냥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70년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표현만 할 수 있는 거지 왜 계엄을 하려고 합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현실적으로는. 피고인 그동안 그 말씀과 재판에 계속 저도 이제 변론에 참여한 바에 따르면은 분명히 계엄에 반대를 했고 동조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지금 마치 계엄의 어떤 임무에 종사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나 특검 쪽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금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40몇 년 만에 들은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장관이 있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황이 기로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여 네.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 장관으로서 행보가 내란이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내란이라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 무슨 비상계엄하고 내란하고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이후에 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연결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29-5항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을 포함해서 그 비상계엄 후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은 계엄 해제 의결 후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언론 보도나 그런 수사 대상 인물들의 흐릿한 기억,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구성된 사실들이 많아서 진실이 아닌 사실들이 많은 상태였다고 스스로 느끼고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기 직전에 피고인 주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황당한 보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었고 그나마 최근 새로운 보도로 사실 무근이었다는 점 밝혀진 상태죠. 그 보도 보셨습니까? 예, 정말 그때 우리 가족들한테 참 미안한 상황인데요. 저희 집에서 뭐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등 무슨 30몇 억이 발견됐다는 등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이렇게 주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믿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그때의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뭐 그나마 특검이 이제 해산을 하면서 전혀 사실 무근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 저의 명예와 저희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31-다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무회의 효력하고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설왕설래가 있었죠. 네. 그 현장에서 누구는 뭐 서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갔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법 영역의 문제이고 우리가 있는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그게 이제 그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 네네. 그 국무회의 전인지 후인지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모릅니다만 총리님 중심으로 이렇게 테이블 옆쪽으로 한 10여 분 정도 원형으로 몰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기 조태열 장관님께서 국무회의를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가 스스로 국무회의를 하자고 해서 의사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대통령님 그 선포를 미루게 하면서까지 국무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분이 국무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국무회의가 인정되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사법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지 우리가 이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단지 그날 있었던 객관적 사정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의사 정족수 될 때까지 모이고 기다리고 계엄 선포까지 30분 가까이 미뤄졌는데 그거를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한 6, 7시간 후에 김한수 의정관이 왔을 때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 이제 국무회의 때 당신 참석 안 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들은 거기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그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참석자 그다음에 그 시간 개최 시간 폐회 시간 같은 걸 메모하도록 해놨으니까 그 자료를 전달을 받되 다만 이것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자료는 국무회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다 수집을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이 퇴실을 하고 22시 52분경부터 약 한 2분간 신원식 네네. 증언을 하고 가셨고요. 전 국가안보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피고인이 이제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후에 이제 그 국무총리와 단 둘이만 남아 계셨는데 CCTV 보기 전까지는 그 국무총리하고 한 10분, 11분 정도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떠오르지 않으셨죠?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을 봐서도 알 수 있냐면요. 그 CCTV 존재가 밝혀지기 전에 제가 특수본에서 조사를 받을 때 특수본에서는 이제 계속 저한테 어떤 의심을 품었냐면은 국무회의 다 마치고 국무위원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저 혼자 남아서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 나 혼자 남아 있었던 적도 없고 나올 때도 다른 분이랑 같이 나왔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본에서는 제가 이제 그 소방청 그 지시를 아마 그때 받으려면은 다 나간 다음에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하고 따로 만나서 지시를 받지 않았나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점을 추궁했는데 저는 나 혼자 나간 것이 아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총리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가 기억이 났으면 그때 이미 총리님이랑 같이 있었다라고 제 알리바이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셨겠죠. 근데 그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박성재 장관. 법무장관이랑 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내 기억으로는 박성재 장관님이랑 항상 옆에 앉았었기 때문에 나올 때도 아마 같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리님이랑 같이 있었다는 게 제가 기억이 났으면 바로 총리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정말 기억이 나지 네,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마항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대접견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자리 배치와 대화 상대, 그리고 대화 내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억 부재,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유독 피고인에게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이게 2시간 동안 그 CCTV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자리에만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특이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대통령께서 이 접견실로 나오셨을 때라든지 그런 것만 기억이 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집무실에서 접견실로 나온 것도 한 번 나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CCTV를 보니까 3번이나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기억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편린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피고인하고 최상목 장관은 업무 외적으로 알던 사이 아니었죠.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서로 경칭 쓰는 사이였고, 네네. 뭐 야 너 이런 사이 아니죠.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최상목 전 장관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는 이 법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했는지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시면서 예스맨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개공 혹시 그거 다 여기 현장에 계셨으니까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질문에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상목 장관이 저한테 예스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은 경제부처 장관이고 저는 사회부처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부처 장관하고 사회부처 장관이 만날 일 자체가 사실 거의 없고요. 국무회의 때 그 자리에만 앉아 있을 때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는 것이고,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30분 대통령 총리님 주재 회의 끝나면 바로 가는 사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상목 장관하고 대통령께 같이 보고를 하거나 같은 자리에 있거나 뭐 그런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장관이 저를 예스맨이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무슨 뭐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생각은 조태열 장관님은 뭐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제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장관들도 다 그 얘기를 기억을 했을 겁니다.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예스맨이라고 해서 이 장관이 화가 나서 뭐 언쟁을 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아무도, 알기로는 예.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을 혼자서 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최상목 장관과 두 사람 사이에서 따로 다른 자리에서 뭐 뒷담화 정도 할 수는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자, 다 넘어가고 35-다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고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제 혹시 인식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포고령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식한 것은요, 12월 5일에 잠시만 죄송합니다. 포고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포고령 내용 말고요. 네. 포고령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요. 뭐 보도 즈음에는 제가 계속 통화 중이었으니까 그렇죠. 알 리가 없었을 예. 것이고요. 아마 제가 통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간부 회의를 준비하려고 허승원 실장한테 자료 같은 걸 좀 가져오라고 한 게 있습니다. 네. 헌법하고 개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해당 부분 보면서 그 허 실장이랑 계엄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행안부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허 실장이 포고령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특별한 기억은 네.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는 행안위 직전에, 왜 국회가 열리면은 그 전에 이제 간부들 모아놓고 기관장이 국회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포고령 내용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네, 기록과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객관적인 네. 그 사실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기억에 반하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23시 05분 25초 경에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헤어져서 네네. 대접견실을 퇴실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23시 7분부터 23시 25분까지 대통령실 그 용산 집무실에 대통령실에서 서울 정부청사로 이동을 하십니다. 23시 30분 경에 행안부 집무실에 도착을 하시고 네.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공지죠. 자정부터 30분 동안 비상간부 회의를 네네. 하셨습니다. 자, 그 사이에 그 일단은 그 차에서 이동하는 중에 뭐 그 포고령이나 아니면 다른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 운전비사가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시피 저는 차 안에서 일체 뉴스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도 TV나 뉴스를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냥 음악 방송만 켜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무실에 도착하셔서 이제 서울 경찰청장하고 그 소방청장하고 통화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울청장 죄송합니다. 이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과 통화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허승원 비서실장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상간부 회의 네. 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죠. 네, 절차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네, 네. 대해서. 그리고 나서 34분 24초경에 이제 한 1분 34초 정도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셨고 23시 37분 16분경에 한 1분 29초 통화 시간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그 경위는 다 설명을 이제 네, 다 하셨습니다. 네. 하셨고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아마 그 대화 내용은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재현을 네. 곧 할 겁니다. 그 나중에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허석권 총장하고 다음날 통화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도 뭐 짧은 대화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우선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계엄 해제 후에 국회에서 만나서 어제 전화 통화 때 왜 그리 제대로 말도 못했느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셨죠. 네네. 그랬더니 조지호 청장이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 이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12월 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였는데요. 제가 앉고 바로 옆에 조지호 청장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자들 쭉 둘러서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니 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계속 그냥 아픈 맹정하게 쳐다보면서 제 허벅지를 툭툭 치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얘기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허석권 소방청장하고 통화는 이제 물어보신 거죠. 어제 뭐 연락받은 게 있느냐. 그렇죠. 이제 맨 처음에 물어보셨고, 이제 네. 사건 사고 들어온 거 있었냐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언론사 단전 단서에 대해서 혹시 지시받은 거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2시로 돼 있고 이러이러한 언론사들 들어 있던데 그거 얘기하니까 여전히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서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선시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협조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원활하게 바로바로 협조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끊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 허석권 소방청장도 법정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단전 단수가 소방청 권한이냐라고 하는 정도의 질문만 던지고 뭐 아무 조치도 안 했고 그냥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갔다. 그 부분에서는. 자, 5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회의를 마치고 나서 비상 간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집무실로 그 자정 56분 정도까지 좀 머무셨는데 그 집무실에서 허승원 행안부 비서실장하고 같이 이제 TV를 시청을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고 네. 이제 그때부터 뭐 이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네. 돌아가는구나 네, 인지를 네. 하기 시작하신 거죠. 네네. 00시 31분부터 한 10분여 동안 장관 집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동석했던 사람이 박현수 국장하고 허승원 행안부 비서실장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 실장은 계속 같이 있었고요. 같이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저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박현수 박현수. 국장이 들어왔길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제 방에 들어온 뭐 아무리 뭐 하급 직원이나 하더라도 반드시 자리를 권합니다. 와서 앉으시라 해서 앉아서 제가 그때 아마 TV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국회 상황이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이 모이면 어디서나 국회다 뭐 그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나도 뭐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라 뭐 이런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보자 하고서 보다가
보니까 곧 의결이 나겠더라고요. 성원도 다 되었다고 나오고 그래서 1시 거의 다 돼서 이제 해제 국무회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그 사이에 좀 그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6시 좀 지나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울산도 갔다 오고 이런 큰 일도 겪고 하니까 가서 샤워나 하고 해제 국무회의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네, 아까 저기 사실 주신문에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때 박현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현수 경찰국장하고 단둘이 독대한 적은 없었던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오해를 사기 때문에 모든 그 누구를 만날 때 그 허승원 비서실장을 동석을 시킵니다. 허승원 비서실장 없는 자리에서 누구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3항입니다. 피고인은 12월 8일 그 사의 표명을 하셨죠. 네. 그 사임 결정은 언제 하셨고 사의 이유는 표명은 그 예, 전에 했는데요. 언제 했냐면은 국회에서 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탄핵 소추하겠다는 보도 나온 직후부터 바로 대통령께 이번에는 또 다시 탄핵 소추될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때 너무 행정안전부 업무에 지장이 컸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시기가 아마 6일인가 뭐 좀 빨랐을 겁니다. 6일인지 7일인지 그랬는데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바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된 게 12월 8일 0시 기준으로 된 네. 겁니다. 계엄 선포가 네.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는 점은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50 헌법으로 대학교 법대도 졸업을 했고 사시 준비도 50 헌법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공부한 거는 뭐 비상계엄은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라서 대충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제가 그 당시 배울 때만 해도 사법심사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던 그때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이 그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한 이상 그 계엄 선포는 기속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행정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행정사건을 그동안 다뤄오셨잖아요. 네, 네. 그 판사하시면서 네. 그 법조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를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효는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든지 헌재에서의 무슨 위헌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 있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즉석에서 뭐 완전 당연무효가 된다고 생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정리해서 조금만 한번 정리해서 좀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네.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이자 계엄 선포에 관한 특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여야 하고 실제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대통령이 굳이 계엄을 선포하자, 난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선포를 한 이상은 계엄을 피고인으로서는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던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무회의는 그야말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결국 할 거냐 말 거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신문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변호인 혹시 추가로 물어보실 분 계세요? 있으신가요? 검사님 혹시 추가로 확인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께서 질문하신 29-3항 아마 질문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창의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도 수사받고 있는 이런 그 관련된 전 대통령님이나 관련된 국무위원분들께서 또는 김영현 장관님이나 등이 또는 경찰 관련된 분들이 또는 군인들이 내란 관련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비상계엄을 바로 내란으로 이렇게 엮는, 치환하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창의적인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무슨 사건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인 것이지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고 내란은 내란의 그건 형법상의 범죄 행위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어떤 긴급권 중에 하나고 이건 하나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동일시시키는 것, 동일시한다는 예, 것이 알겠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이라 그런 예,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피고인 저기 그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거 객관식 문제 안 푸셨어요? 판사 생활 하셨는데? 그런 거 안 저 나왔습니다. 재판장님이 좀 저기 법리 논쟁보다는 피고인 신문은 좀 사실 좀 물어봐 주시면 아니 좋겠네요. 이 창작이라고 하시는데 판사로서 당연히 그런 정도의 그 법지식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 같은데. 5.17과 이번 비상계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히 그것도 다른 비상계엄 상황이고요. 확대 조치였는데. 이번 비상계엄이 모두 확대가 됐나요 이번에? 네, 그 부분은 네. 여기서 언쟁할 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검사님들 혹시 추가로 더 물어보실 분 한 계세요?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쌍방 문답 과정에서 일부 좀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결국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장관님께서 허석권 청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 말을 허석권 청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사실 이제 핵심이 되는 네네. 것이고 장관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이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는 입장과는 좀 다른 통화였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현재 기억하시는 당시 허석권 총장과 이제 통화 연결이 됐을 때부터 끊을 때까지 장관님께서 기억하시는 전체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은 제가 워딩으로 기억은 못 하겠고요. 예. 워딩으로 기억하는 거는 정확한 건 두 가지면 맨 처음에 사건 사고 있었냐 그걸 제일 처음 물어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서에 대해서 지시받은 게 있느냐 요거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통령님 책상에서 본 문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걱정도 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당신 진짜 몰라?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24시로 되어 있던데 언론사 이런 언론사들이 들어가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 반응이 정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긴급 상황에서 장관이 이제 그 직원들이나 산하청한테 하는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좌우지간 우리가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바로 연락해서 차질 없이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허석권 청장님이 그 자신의 기억과 달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통화 내용 중에 경찰 얘기를 언급한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예. 경찰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경찰의 협력을 받아라. 예.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경찰로부터 협력이 필요할 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방청장님은 계속 일관되게 경찰에 협조를 해줘라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소방이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이 경찰을 도와주는 경우는 사실상 상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아마 이분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그 당시 저랑 나눈 대화가 정확치 않게 들으셨거나 뭐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게 한 2달 정도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내용에 의해서 좀 혼선을 일으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피고인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소방청장하고 통화를 할 때 정확하게 워딩으로 기억하는 것 중에 언론사 관련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네. 있느냐라는 네. 걸 물어봤다고 지금 네네. 진술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할 때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다고는 취지로 물어보신 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용산에서 제 집무실로 오면서 그 생각을 좀 해왔거든요. 제가 본 문건을. 그래서 이제 소방청장이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 문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아니면은 보안사령관 2사람만이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계엄사령관.
혹시 뭐 더 추가로 물어보실 분 계세요? 피고인한테 다 물어보셨네. 예, 피고인 고생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앉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피고인 신문 마치고요. 그리고 검사님께서 오전에 언급하셨던 요 대통령실 CCTV 영상 예, 관련된 비밀 해제 요청 공문하고 그 회신건 예, 이렇게 지금 참고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청와대 이전에 따라서 더 이상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 부분 해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을 1월 7일자로 해제 요청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제출하신 증거 중에 CCTV 영상 부분은 저희가 비밀 해제로 해서 봤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그 비화폰 통화 내역 그 부분은 여전히 상급 비밀로 분류가 되는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비밀로 취급해서 증거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비밀 해지된 걸 기준으로 보면 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재판 목적으로 한정하고 임의적 대외 배포 및 배분은 금지한다고 돼 있어서 아마 변호인들께서 받아보신 부분은 재판 목적상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한테 제공이 된 거고 다만 그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로 대외적으로 배포되거나 하는 부분은 제한이 돼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변호인 측에서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그 영상은 좀 외부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특검 의견서는 요거 지난번에 저희 요청드렸던 CCTV 영상 시간대별 분석 관련된 걸 좀 정리해서 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지난번에 일찌감치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증거 검토할 때 특검 의견서하고 변호사님 기존에 제출하셨던 그 영상 관련된 주장 내용하고는 저희가 다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혹시 이 특검 의견서 CCTV 영상 시간대별 분석 중에 혹시 뭐 검사님 특별히 언급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 저희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667호 8호 저희 오전에 받았고 요 추가 증거 지금 법원 제출령으로 내신 게 오전에 그 증거 채부 정리돼서 저희가 다 채택했던 그 관련 증인 신문 조서나 피고인 신문 조서 지금 제출 이미 오전에 지금 법원에 제출하셔서 예. 요까지 다 저희 제출 받은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오전 오후 나눠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하고 지금 쭉 오전에 증거 채부 정리하고 증거 제출 받은 것 중에 혹시 이견 있으신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죠. 특별한 건 네, 없으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양측 최종 의견만 들으면 되죠? 예. 자, 그럼 검사님 구형 포함해서 최종 의견 말씀하시죠. 재판장님 그 예. 잠시 저희 좀 자리 배치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만 휴정을 잠깐 좀- 휴정했다 네네. 진행할까요?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잠깐 휴정했다가요. 검사님 최종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예, 잠시 휴정합니다. 검사님 저희 그 681번 송미령 장관 검찰 진술조서 부분 번이동이 돼서 채택돼 가지고요. 예. 변호사님들 그 부분이 오늘은 준비가 아직 안 돼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갑자기 번의를 하셔서 요거는 일단 저희가 채택한 걸로 하고요. 추송해서 받을게요. 혹시 그 부분에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 특별한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요거는 준비되시는 대로 오늘 오후 늦게든 내일 오전이든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럼 요건 추송으로 받을게요. 예, 잠시 휴정합니다.